안녕하세요. 김정남 피살 사건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럼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딱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병호 국정원장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지시였다. 스탠딩 오더였다. 5년 전부터. 네, 이 스탠딩 오더라는 게 한번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쭉 하라는 거죠. 예. 뭐 우린 다 이제 기정사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행사가 계획된 게 있었는데 취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취소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뒤에 쭉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게 큰 영향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벤트는 취소했는데 오늘 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1위가 보통 더불어민주당. 오후부터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청하려고 국민선거인단에 예. 신청하려고 오늘 20만 명 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만에. 예, 그러니까 흥행 돌풍이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각 정당들의 메시지는 국방 안보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폭을 좀 넓히지 않습니까? 네. 존재감 과시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국방위, 정보위는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거 뭐 유불리를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그게 이제 뭐 다들 궁금하신 게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안보 이슈가 더 세지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후보들이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유리하고 특별히 불리할 게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물론 뭐 아무래도 대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가 주춤거리고 여권이 좀 낫지 않을까.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네. 이게 물론 이 사건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감을 높이는 거로 작용을 할 겁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왕실 암투극하고 첩보 영화가 결합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개명천지에 이런 나라가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터지면 유권자 전반의 보수적 지향이 좀 강화되고 예. 그러면 기존 여권에 유리하고 이게 기본 분석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의 전반적인 프레임이요.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게 사실 한 몇 년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안보의 보수화 문제가 경제 사회 분야의 보수하고 연결이 안 되고 단절이 돼버린다는 거죠. 뭐 야당 후보들도 안보에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렇죠. 예. 오늘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북한은 이제 뭐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이다. 이게 박 대통령이 그때 북한은 비정상 말했다가 욕먹었는데 뭐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큰 틀거리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여권에게 유리하게 될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좀 단단해지긴 하겠죠. 뭐 박 대통령 지지층이라든지 뭐 황교안 총리를 지지한 사람들 당장에 뭐 그 탄핵 반대 집회 같은 데서 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보수적 기조가 야당한테 불리한다든지 경제 부분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은 진보층이 중도층으로 중도층이 보수층으로 이동하는 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중도에서 보수로 잘 안 옮겨갈 것 같아요. 왜요? 쉽게 말하자면은 보수층이 중도층을 이렇게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게 되게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쪽에 믿을 만한 어떤 대선 후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이 아직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야당이 여당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수층이. 네. 하지만 물론 뭐 대전제는 있습니다. 어떤 전제요? 북측이 뭔가 우리한테 직접적 도발을 가한다면 또 프레임이 바뀔 수는 있어요. 예, 자, 예. 최근에 안보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하고 김정남 피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에 대해서는 안보 불감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참 그냥 너무 자주 보는 거잖아요. 네, 또 네.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큰 안보 위협은 맞지만은 그리고 김정남 피살 같은 경우에는 공중 잔혹극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를 직접 겨냥한 국지적 도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사일 발사 때는 뭐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NSC 회의를 막 소집하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미사일 발사 때 NSC 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그랬으면은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좀 지금 정부라든지 이쪽 좀 기울어지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뭐 잘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좀 잠잠했잖아요. 트럼프 정권 출범도 지켜보고. 근데 갑자기 막 뭐가 움직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이제 관련 뭐 대남기관이라는데 이런 쪽에다가 남한 보수층이 어부지리를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탄핵 시점에서. 네. 뭐 우리가 움직이면은 저쪽이 더 결집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측이 조용히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사일 그리고 오늘 암살까지 보면은 국정원장 이야기는 이건 스탠딩 오더기 때문에 특별한 시점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뭐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닐까. 미사일은 그런 그런 예. 것이고 뭐 이제 김정남 비사 같은 게 북한의 이제 내부적 권력 투쟁의 양상이고. 네. 그리고 또 엉뚱한 방향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엉뚱한 방향이요? 박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북한하고 접촉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북한 방북해가지고 이제 김정일 당시 위원장하고 뭐 둘이 이제 면담도 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북측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그 컨택 포인트가 바로 김정남, 네. 장성택, 김정일로 이어지는 라인이었다. 관련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북에 보낸 편지, 뭐 북남 이런 문구가 적힌 거. 예. 여기에 내가 이 통일부나 뭐 박 대통령 측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오히려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우리 정부에서 김정남 만명 작전을 검토하다 접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네. 이건 제가 조금 알기는 아는데 이게 대선 바로 직전이에요. 음흠. 그래서 이제 뭐 대선 부풍용 뭐 정권 내부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 한참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김정남을 망명을 시키면은 김정은 정부하고 너무 이게 척이질 수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접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른 사건이 혹시 터지면 모르라도 네. 일단 김정남 암살 이 건만으로는 우리 대선 전국 뭐 움직임이 별로 없다. 예, 뭐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 좀 정리해 봅니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세요. 정성장 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건 뭐 김정은의 지시 없이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했을 일은 없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인데 정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정남이 북한의 다른 간부들하고 다르게 김정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라든가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그에 대한 암살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보고한 거 이미 5년 전에 이른바 스탠딩 오더가 내려진 바 있고 지속적으로 암살을 시도해 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김정남이 3대 세습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사람으로서 이제 일반 북한 간부였다면은 이미 북한에 끌려가서 채용되고도 남을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예. 김정남의 경우에는 이제 김정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시에 그냥 묵인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김정일도 지금은 사라졌고, 예. 그리고 그의 후견인이었던 뭐 장성택도 사라지고, 김경희의 지금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김정남에 대한 보호막이 지금은 없던 상황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용의자 한 명을 이미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최근 소식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북한으로서는 가령 뭐 공작원을 통해서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예. 뭐 북한 여성이 아니라 뭐 현지 여성으로 위장을 해서 예. 접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일부 보도는 베트남계 여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베트남계 여성일 수도 있지만은 예. 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 중에서 뭐 이제 좀 베트남계 좀 가까운, 또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그쪽 이제 언어도 습득하게끔 하고 그래서 베트남인으로 위장을 할 수도 있죠. 과거 칼기 테러를 뭐 단행했던 김현희도 그런 사례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보는 눈이 많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뭐 공개적으로 이런 뭐 독사를 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목을 끄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이건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정남이 머무르는 저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미국과 한국,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뭐 거의 항상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봐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뭐 그러니까 김정남의 뭐 저택 근방에서 테러를 했다고 했을 때는 곧바로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예. 북한으로서는 설마 이제 김정남을 이렇게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뭐 암살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바로 이제 그런 허를 찔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부검 결과는 혹시 나왔나요? 뭐 부검 결과는 뭐 제가 뭐 들은 바는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또 사용한 독약이 네. 그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성질의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김정남은 지속적으로 망명 시도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망명 시도를 했다기보다는 2012년에 그때 진지하게 망명을 검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여러 소식통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뭐 김정남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유럽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본인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 그랬죠. 또 유럽 국가들이 북한하고는 썩 적대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김정남이 뭐 김정일의 아들로서 굉장히 씀씀이가 헤프고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예. 그가 이제 망명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물질적 지원을 해줄 유럽 국가들이 예.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김정남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고급 정보를 갖고 있거나 유럽 국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뭐 무기 수출 같은 뭐 고급 정보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유럽 국가로의 망명은 사실 뭐 성사가 안 됐고 예. 미국의 경우에도 당시 김정남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뭐 협상이 결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것도 벌써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김정남은 그 생활 자금을 어디서 갖다 쓴 겁니까?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장성택을 통해서 뭐 김정남의 생활비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는 김정남도 상당히 많은 자금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뭐 김정남을 뭐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뭐 행동이 위축됐군요. 예. 활동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그러한 상황에서 김정남이 과거에 김정은에게 뭐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달라. 예. 그러지 않으면 망명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 김정남이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협박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김정남하고 타협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김정남을 제거하자 이런 식의 건의를 뭐 북한의 새로운 정찰총장이라든가 간부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1차 수사를 쭉 하겠습니다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짧게 답해 주시면. 뭐 범인들이 잡혔어도 그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독극물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독극물이 북한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다른 국가들에 사용되는 것인지 또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범행을 북한의 어떤 소행을 입증하는 데는 뭐 좀 시간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건 북한의 지시로 어떻게 됐다라고까지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또 정치적 변수가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로는 뭐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예. 그들이 뭐 북한 수행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뭐 밝히겠지만은 네. 또 이번에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이었습니다. 이런 포부로 2009년에 고래 생태 체험관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5마리 돌고래가 죽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지만 2마리 돌고래를 일본에서 또 수입했는데 그 가운데 1마리가 닷새 만에 또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공동대표 조약골 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래 생태 체험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돌고래 쇼 하는 데입니까? 네, 한국이 이제 제도리를 비롯해서 돌고래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돌고래 쇼장을 이름만 바꾼 생태 체험관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이런 열풍이 일었고요. 그래서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도 사실은 고래 생태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뭐 점프하고 공 치고 이러는 거 하는 그런 쇼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에 벌써 5마리가 죽고 이번에 6마리째 죽은 거네요? 네, 고래 생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이제 여러 고래류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가장 폐사율이 높은 곳이고, 네. 지금 벌써 6마리째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죽어나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래들은 보통 하루에 100km 정도로 헤엄치는 생태적인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제 좁은 수조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헤엄치는 이런 애들을 가로 세로 10m 이런 수조에 가둬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무시한 돌고래 쇼장 혹은 돌고래 수조에 가둬놓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죽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근데 유독 이곳이 더 이렇게 이 폐사율이 높은 이유는 또 뭘까요? 울산에 이제 이런 화학단지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그런 어떤 나쁜 공기나 나쁜 수질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죽은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또한 어떤 무리한 수송에 의한 죽음이 지금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그러면 일본의 무슨 동물원이나 일본의 고래쇼장 이런 데서 훈련받은 돌고래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한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돌고래들은 대부분 일본 다이지라는 곳에서 수입을 하고요. 이곳은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잔혹한 돌고래 학살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잔혹함이 악명 높게까지 알려졌습니까? 이제 매년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의 돌고래들을 이렇게 무차별 학살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어리고 예쁜 돌고래들을 뽑아서 전 세계 수족관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죽여서 고래 고기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근 바다가 되게 새빨갛게 피로 물들고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로 공개가 되면서 되게 많은 충격을 주었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다이지라는 지역 거기서 잡은 돌고래를 2마리 수입해 오다가 좀 무리한 수송을 했다? 아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돌고래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되게 컸는데요. 이제 보통 돌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거의 200kg 가까이 나가고 무리하게 운송을 할 경우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진동 트럭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속도도 30km에서 40km 정도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부산항에서부터 추적을 했는데 평균 70km 이상으로 이렇게 달렸고 또 트럭이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고 덜컹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들여온 지 닷새 만에 폐사했고 부검까지 했다는데 혹시 폐사한 이유가 밝혀졌나요? 네, 부검을 진행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이제 교수들 말을 들어보면 혈흉이 발견되었다. 즉 이제 가슴 부분에 출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돌고래가 호흡을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그 혈흉의 원인은 외부 충격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뭐냐? 저희들이 직접 그 돌고래 이송 과정에서 트럭이 덜컹거리면서 그 200kg 가까운 돌고래가 가슴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이 여러 차례
심장과 폐 부분에 가해졌을 거라고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울산시가 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죠? 네, 이번 그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 2마리를 들여온 것도 시민 세금 2억 원을 들여서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들어오면서 무진동 트럭에 시속 30-40km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그 원칙마저도 왜 안 지켰을까요? 일단 그 동물보호법에도 이제 동물 운송 규정이 있어서 이런 원칙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예. 울산 남구가 진정으로 어떤 고래 도시를 표방하면서 고래들의 어떤 복지라거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예. 그냥 짐짝 취급하는 것처럼 예.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또 이 문제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돌고래 쇼 같은 것이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래서 지자체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좀 동물 학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용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제 사회가 예전에는 그 돌고래 쇼, 즉 이것은 이제 동물들을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인간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좀 이용을 해 먹는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좀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그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논란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보다도 높아지기를 저희들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오래전에 그 제돌인가요? 이름이? 네네. 바다에 그 다시 돌려보낸 맞죠? 네네.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겠죠? 저희들이 정말 감동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 교육, 생태 체험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좁은 수조에 있던 돌고래들이 예. 바로 바다로 옮겨지는 순간, 그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2013년에 돌려보낸 제돌이, 또 춘삼이 382, 또 2015년에 다시 그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간 태산이 복순이 5마리 모두 아주 건강하게 넓은 예.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돌려보내야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실업률이 좀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게 그냥 듣기에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요? 일단 통계청이 1월 고용 동향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청년층 즉 15살에서 29살까지의 실업률 1년 전보다 한 0.9%포인트 하락한 8.6%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통계상 실업자라는 것은요.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최근 이제 그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더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최근에 경기 여건이 좋지 않고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되니까 청년층이 아예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아예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서 그냥 숫자가 빠진 거다. 그렇죠. 예. 이 고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대목에서 드러나는데요. 올해 1월에 자영업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 9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19만 2천 명이 늘어났던 2012년 7월 이후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네. 이건 이제 불경기로 인해서 일찍 은퇴했거나 직장을 잃은 중장년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대거 자영업으로 몰린 결과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네.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 추세인 것도 확인이 되는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정부는 올해 이제 26만 명 증가를 전망한 바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이제 줄어든 수치인 거죠. 이 이유는 조선 해운업 등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6만 명이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7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치라는 거죠. 이래저래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부 보이콧하기로 했다고요? 왜 그럽니까?
이제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파행 사태, 야당의 독주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상당히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긴급한 현안이 있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하고는 뭐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이후에 환노위 날치기 원흉 홍영표는 사퇴하라, 야당 독재, 폭주 정치 아웃 이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이 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환노위원장실로 찾아가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거죠. 네. 결국 이래서 오늘 이제 예정됐던 7개 상임위 가운데 기재위와 안행위의 경우에는 아예 열리질 못했는데요. 이 두 상임위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경태, 유재중 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죠. 네. 지금 이 문제 삼고 있는 환노위 이 날치기라는 것은 어제 이제 지난 13일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랜드파크 임금 체불, MBC 노조 탄압,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의결한 데 대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핵심은 사실상 MBC다라고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이 백정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MBC 파업 당시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자들을 해고했다 이런 네. 발언을 한 걸로 드러나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당 간사가 이 안에 대해 이 청문회 관련 등등의 안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날 그냥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네.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보이콧 일정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상임위는 위원장과 4당 간사의 협의로 운영돼야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네. MBC의 경우 어제 메인 뉴스를 통해서 이 국회 환노위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회 미방위에도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 등의 어떤 이 관련 현안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도 어제 여당 간사의 반발로 이제 파행이 됐었는데 지금 뭐 언론장악 뭐 이런 걸 둘러싼 어떤 전쟁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치열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600차례 한 달에 한 100회씩 통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길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하순까지 이 차명 전화로 최순실과 한 590여 차례나 통화를 했고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는 같은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라면서 이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또 확인이 하나 되는 게 윤전추 행정관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관련 보도 직후에 자기 조카인 장시호 씨를 시켜서 자기 언니 최순득 씨와 윤전추 행정관을 통화하도록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또 장시호 씨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특검이 이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달 5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휴대폰 외에 다른 거를 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건 또 위증 혐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대포폰 쓴 적이 없다. 이런 증언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증이 되는 거죠. 이에 청와대 대리인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돼 있다. 이런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특검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여론 압박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한 달에 100회 정도 통화. 평균 잡으면 하루에 3회 이상, 그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러니까 뭐 굉장히 분명하게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탄핵 심판 결론이 뭐 3월 초에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통상 목요일 날 선고했었다면서요. 근데 그 요일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은 선고하는 게 뭐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일반 사건은 주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탄핵 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건은 뭐 다른 요일에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역시 금요일에
선고가 돼서 아마 이런 가능성이 금요일에 선고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이 내려진다. 이건 이제 기본으로 놓고 일정을 확인해 보면 그 전주 목요일은 9일 날 선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건데요. 예. 만약에 목요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종 변론 기일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3월 둘째 주인 6일부터 10일 이 사이에 전부 이제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예. 지금 변론 기일이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이달 22일까지고요. 그러면 최종 변론 기일은 24일이나 27일이 예정이 되는데 최종 변론 이후에 약 2주 정도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있는 걸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바를 좀 고려하면 네. 목요일은 9일이나 금요일은 10일에는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목요일 꼭 안 지켜도 된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반 선거인단 모집 오늘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오늘만 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한 3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등록 신청을 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기존 민주당의 당원을 비롯해서 뭐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서 대거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때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고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100만 명을 넘어서 한 150만에서 200만 명까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해설입니다. 하루에 30만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권 주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의 내용인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지지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좀 상승세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등록은 기존의 민주당 조직에 소속된 이제 유권자들이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선거인단 등록이 약 100만 명 수준에 이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이 상황이고요. 하지만 200만 명,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보다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쪽은 자발적 지지자들의 어떤 충성도가 강점인데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지지하고 경선에서의 표심 다르지 않겠느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오늘 오전에 이제 경선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김정남 암살 문제 때문에 이게 취소되긴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어떤 뭐 관심 이것은 뭐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사모 게시판에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에 관한 글이 막 올라온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대목인데요. 한 박사모 회원이 이 공식 카페에다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지만 사전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다수의 박사모 회원들이 뭐하러 민주당 경선을 흥행시켜 주겠느냐.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자. 지금은 탄핵 기각에만 신경 쓰자. 이런 댓글을 달아서 뭐 이 게시물은 지금 지워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이 소식이 보도가 되니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긴장해서 좀 결집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도 몇 번 인터뷰했던 분이죠. 정부의 그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온 심용환 씨입니다. 역사작가 심용환 씨가 헌법의 상상력이란 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왜 이걸 썼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왜 이걸 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써야 된 욕구보다도 헌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요구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네. 작년부터 좀 기획을 해서 준비하다 이번에 조금은 빨리 내게 됐습니다. 하긴 헌법에 관한 책이 최근에 여러 권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심용환 작가의 책은 조금 구성이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먼저 재헌 헌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에 있었던 헌법들을 쭉 분석을 하는데 우선 예를 들면 재헌 헌법 분석하기 전에 미국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네. 그다음 재헌헌법 분석해요. 그다음에 무슨 그 정치 철학자의 어떤 이론이 등장해요. 네.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뭐 2공화국 헌법은 독일 이야기, 그다음 2공화국 헌법, 또 정치 철학자.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6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북유럽 이야기, 그다음에 6공화국 헌법, 또 정치 철학자. 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조문들의 조합이 아니라 네. 그 나라 역사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자기만의 맥락을 갖고 그런 자신들의 이상을 헌법으로 담게 되고 또 그 헌법의 기준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네.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고요. 예.
부득이하게 참 미국의 재헌헌법 과정과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였던 이공화국과 또 일본이 또 의원 내각제잖아요. 네.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의 나라 사례와 우리나라의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상호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좀 외국 사례도 과감하게 끌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치 철학자들의 이론을 하나씩 소개한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건 새로운 상상력, 사고의 상상력을 얻어야지만 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약간 철학적이고 정치 사상적인 개념도 같이 알면 헌법을 네.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왠지 일단 목차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책이. 네. 70년 동안 9차례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헌정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쁜 헌법은 아니었지만 헌법을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권력자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붕괴가 됐고 다시 그것들을 재건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들의 의미를 체내화시키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과정. 재헌 헌법은 상당히 훌륭한 헌법입니까? 네, 헌법 자체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인상적인 건 저는 책을 쓰면서 가장 놀랬던 게 이익균정권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익균점.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헌헌법의 독특한 조항인데 경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노동자하고 기업 경영가들이 공유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걸 두고 국회에서 막 논의를 할 적에 문시환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얘기 뭐냐면 아예 경영 자체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자. 이게 핵심적인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측면도 반대했던 것도 노동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힘드니까 이익만 공유하자. 이런 게 재헌헌법 때 있었다는 거죠. 이야, 놀랍네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의원들이 그걸 정말 진지하게 소통하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그게 지금 유럽의 이 선진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인데 재헌헌법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네. 1948년. 그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데 그냥 법에만 명시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때가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던 때는 아니지만.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이 균정권 조항이 언제 없어지냐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와서 사실은 산업을 발전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왜 경제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이상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기껏해봤자 기회의 균등 정도로 헌법의 의미가 격화되는 그런 아픔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재헌 헌법이 어쨌든 법 정신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헌법보다 낫군요. 네, 단언컨대 훨씬 낫죠. 이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 때는 뭐 4.4.5입법 발췌 개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참 암흑기죠. 헌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10년이 안 되던 시점이거든요. 52년, 54년이니까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헌법의 의미를 추구하기도 전에 그것도 공교롭게 미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가 헌법을 자기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가 참 안타까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잠깐 이공화국 내각제. 그거는 아까 뭐 일본, 독일 뭐 이런 사례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게 낫죠. 근데 조금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고친 건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잘했느냐. 많이 간과가 돼 있는데 저도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못지않게 자꾸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고 내각제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아주 좀 답답한 모습들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게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도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권력을 추구하는 양자들이 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참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측면이다. 뭐 그런 측면은 이제 좀 일본과 독일과 사례를 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게 좀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시대 또 중간에 유신 헌법 그다음 전두환 시대 여기까지를 좀 하나로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을 정지시키고 바꿨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부통령을 투표로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례,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결권을 갖는다라든지 이원 집정무제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간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국무총리제, 부총리제 같은 걸 통해서 말단 행정기구까지도 100% 장악하고 네. 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의 수를 많이 줄여요. 네, 그래서 한 200여 명이 150명까지도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당 무용론 혹은 뭐 국회의원의 의미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남아있죠. 그게 그 제3공화국, 즉 군사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3공화국 헌법부터 그런 식의 내용을 갖고 네, 있습니까? 그게 계속 강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헌법은 유신헌법 아닐까요? 그건 뭐 따를 수가 없죠. 그럼 아예 절차부터도 그냥 분위기 조성한 다음에 비상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상국무회의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헌법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밀어붙여서 헌법을 관철시키고 네. 그 방식이 똑같이 전두환 정권 때도 이제 국가보위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그렇죠. 걸 통해서 반복되고 하니까 사실 그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도 막 제약합니까? 헌법상에도? 그렇죠.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학적으로 명문화가 되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익균 정권 같은 얘기가 있었지만 네. 디테일한 어떤 학문의 발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것이 기본권이고 뭐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명문화가 안 됐거든요. 재헌헌법에서는. 네네. 네. 근데 이게 독재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렇게 글로는 내용이 채워지는데 아하. 현실에서는 이게 안 채워지는. 예. 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현실과 헌법 조문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좀 묘사해 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근데 법을 만들어 놓는 놨는데 멋있게. 네. 근데 지키질 않는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되는데 다 국가가 뭘 하느냐로 다 써 있어요. 그게 현재 헌법도 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역사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뭔가 다 주도하는 형태의 어떤 산업화 사회의 모습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국가 주도형 헌법. 네. 이런 것도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유신헌법하고 5공화국 헌법을 비교하면 어때요? 유신헌법이 뭐 비교 안 될 만큼 더 나쁩니까? 5공화국 헌법은 조금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장기 집권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쌍둥이 같은 느낌이라고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권력 7년 단임제 요거 하나 정도 바뀐.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데 워낙 박정희 전두환 때 임기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전두환 본인이 계속 나는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 사람들이 헌법은 그냥 대통령 임기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걸로 그때부터 왜곡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질적 차이가 있죠. 그 이전의 헌법과. 네. 이제 좋은 얘기를 한다면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속상한 거는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화가 된 다음에 국민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헌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네. 김영삼, 김대중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예. 그냥 헌법의 개정 과정은 여야의 합의 과정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헌법이긴 하지만 재헌 헌법보다 좀 못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 얘기가 좀 보충이 안 된 부분도 많고 네. 그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경제민주화 조항 이런 건 거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갔죠. 근데 재헌헌법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낮죠.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 주도형이라든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많은 어떤 한계들이 또 있고요. 네. 그럼 역사상 존재했던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는 제일 좋았던 게 재헌헌법이다. 뭐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의 우리 헌법도 세계적으로 내놓고 보면 뭐 상당히 그 손색 없다 이런 평가들을 헌법학자들은 많이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쁜 헌법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거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세울 나라에 대한 열망들이 이제 해방 전으로 컸던 거고 네. 그게 그때는 그래도 많이 명문화가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6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은 국민적 열망이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다. 좀 아쉬운 거죠. 요즘 개헌론이 막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책을 쓰게 된 네. 배경인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권력자들이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국민들의 진정한 헌법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역사 내내 이승만 때부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개헌론도 전부 권력자들의 자기 이권 다툼이다? 왜냐하면 헌법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사회권, 노동권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문서잖아요. 이게 무슨 뭐 황제 율령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뭐 대통령 임기 개선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인지 저는 그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재헌 헌법에 들어있던 그 이익 균점권. 네. 기업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이익을 나누자. 네. 뭐 좀 더 나가면은 경영 과정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자. 그렇죠. 뭐 이런 거가 들어가는 헌법 좀 논의해야 되겠군요.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면 저는 개헌할 수도 있고 많이 바꿔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의 포인트가 자꾸 뭐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뭐 그런 식으로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1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그건 우리 심용환 작가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그 집중은 좀 분산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논의는 또한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치라는 개념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런 게 이제 많이 안 갖춰져 있고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 지방자치 같은 경우도 법규에 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법령에 통제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국회법 안에서만 자치의 권위가 보장된다라면 우리나라는 법령, 그러니까 행정부의 명령도 어기면 안 되는. 아하.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체가 자율성 자체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 거죠. 그게 헌법에 아예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그래요. 네. 법규와 법령의 한 글자 차이가 그렇게 큰 거로군요. 그렇죠. 그게 헌법의 힘인 거죠. 네. 법규라면 반드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만 제약할 수 있는 거고 네. 법령이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만 그냥 의결하는 그렇죠. 법규와 명령이 되니까. 대통령령으로도 그냥 제약이 가능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힘이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70년 우리 헌정사 재헌헌법이 가장 훌륭했었고 많은 권력자들이 이걸 막 망가뜨려 오다가 87년 이후에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 미완의 단계고 그 헌법도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헌법의 정신을 지켜라 지켜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래서 또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앞으로 우리 헌법의 어떤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모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기존의 틀을 놔두고 조금씩 조항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프랑스처럼 많이 바꿀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갖고 논쟁하느냐인데 국민의 수준은 이미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의 기본권이나 사회권에 대한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정치권이나 국회가 그런 거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 꼭 그렇게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의 뭐 간절한 소망이고 책을 쓴 이유기도 하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뭐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 개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심 작가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군요. 네,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너무 계산적이고 그런 모델이 사실은 우리 역사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싶어서도 책을 썼던 거고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었던 헌법들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뭐 대선 전 개헌론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몇 가지 좀 해봤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대비 실제로 국민들은 그런 식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직까지 헌법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더라도 광범위한 사회 변화 그리고 어떤 사회개혁인데 아직까지 그걸 이제 헌법을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조금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헌법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좀 헌법적인 상상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헌법의 상상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사회경제권, 지방자치권 뭐 이런 데에 있는 거지. 대통령이랑 국회 권력 뭐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보다 책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 말은 온통 사람들이 권력 구조와 헌법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헌법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공부를 더 좀 해야 되겠군요. 그게 사실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게 헌법 개헌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재헌 헌법에 이익 균점권이 있었다는 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작가 심용환 작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자, 바로 그날을 이 퇴진행동 측에서는 박근혜 없는 봄을 위한 총집중의 날이 되자. 그래서 시민들 광장에 모여달라 호소하고 있고요. 한편 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이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줄여서 탄기국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3월 1일 3.1절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자, 지금 광화문 시청 광장은 연일 양쪽 집회들로 인해서 참 뜨거운 상황인데요.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오늘은 이 퇴진행동과 탄기국 양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사무처장이 그 퇴진행동에도 지금 무슨 이제 퇴진행동에 무슨 대변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흐름을 우선 좀 잠깐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기 직전까지가 아마 최대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탄핵 가결되고 나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또 늘어났다? 예, 어떻게 맞습니다. 봅니까? 예. 10월 29일 날 시작해서요. 11월 26일 날 전국 190만 명, 12월 3일 전국 동서고금 최대 규모로 평가받았습니다. 232만 명의 대항쟁. 네. 그때가 이제 12월 9일 국회 탄핵이 혹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국민적 분노나 걱정이 폭발하면서 그렇게 모여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국민들께서 날씨도 춥고 매주 토요일 날 나오면 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 여러 비용도 들잖아요. 그리고 또 좀 관망해보자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했었는데, 그리고 1월 달에는 정말 추워가지고 1월 14일 같은 경우는 영하 한 15도 가까이 체감이, 그러니까 한 15만 명 정도로 전국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 전에 그 유명한 박근혜 정규제 인터뷰 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설 민심이 다시 한번 좀 분노로 돌고, 그러면서 2월 4일 이렇게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많이 나오시는 분위기. 인근 지하철역 하차 인원이 급증한 거예요. 벌써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2월 11일 날, 2월 4일 날 한 전국 40여만 명, 2월 11일 날 전국 81만 명 정도로 지금 이 분위기가 11월 말이랑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2월 11일 바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러다 탄핵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또 분위기가 약간 퍼지면서 맞습니다. 또 나가야 되나? 이래서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온오프라인의 댓글을 보면 실제로 또 SNS상에 그 키워드를 보면 2월 탄핵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쪽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 또는 비호하는 세력이 막 유언비어도 많이 퍼뜨린다, 뭐 이상한 뭐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나가야 될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아이고 그동안 좀 쉬었는데 다시 나가야 되겠다. 뭐 친구들한테 연락해야겠네. 이런 흐름이 쭉 조성이 되더라고. 그럼 딱 실제로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2월 10일 날 한 2배 가까이 모였고. 그렇죠. 지금 2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2월 25일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흐름 딱 보이거든요. 더 많이 모이실 거예요. 특히 이제 2월 25일로 총 집결. 그날은 이제 지역에서도 올라오시겠다는 분들이 뭐 수두룩한 상황. 야당들도 지난 주말부터는 공식 합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치를 크게,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가 공간으로서는 광장의 정치와 제도 정치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제도 정치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광장의 정치가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제도 정치가 이제 좀 굴러가는구나. 탄핵 국회에서 가결도 되고 헌재도 좀 될 거야. 이렇게 제도 정치가 시민의 민심을 잘 반영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광장의 정치를 멈춰 서셨다가 요즘에는 제도 정치가 좀 흔들리네.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제도 정치 내의 정당들조차도 이게 제도 정치가 우리들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좀 시작을 하면 광장의 정치가 또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는 현재까지는 그런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단지 광장에 시민의 촛불이 몇만 개 모였느냐를 넘어서서 광장의 정치와 전 제도 정치가 상당히 잘 서로를 보완하면서 유기적으로 가고 있는 국면 서로 보완을 하니까 정치 전체의 힘이 특히
좀 이런 국정농단은 안 된다.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된다. 정의가 서야 된다라는 정치 전체의 힘이 지금이 가장 강한 시기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도 정치하면서 주로 이제 정당만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특검과 헌재까지도 그렇죠. 여기 이제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특검이 뭐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그러면은 광장에 있는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특검이 뭐가 좀 지지부진하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이 지난주 집회에서도 메인 슬로건이 제일 큰 구호가 2월엔 탄핵하라와 이재용 구속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장이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특검은 연장하라. 그리고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또 이렇게. 헌재는 2월 안에는 무조건 결정 내려라. 뭐 이런 건데 헌재가 조금 시간을 이렇게 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호를 외치다가 헌재도 단호하게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 또 박수를 보내고 이게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죠. 지금 정말 그런 굉장히 드문 그리고 멋진 풍경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근데 퇴진행동 측이 어제 국회에 가서 특히 국민의당 지도부들을 만났다고요? 국민의당 지도부도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만났고요. 2월 16일 날에 이제 정의당 지도부도 만납니다. 그래서 야 3당을 다 저희가 이렇게 방문하여 대선보다는 탄핵, 대선보다는 퇴진이라는 국민적 어떤 열망을 다시 한번 전달했고요. 지금 각 당은 또 내부적으로는 대선 준비에 영향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탄핵 먼저다. 대선 준비하는 거 이해되죠. 당연히 일정이 차곡차곡 다가오는데 다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런 분노나 걱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무슨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에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오히려 촛불 민심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도 너무 빨리 대선으로 가고 또 자기 지지자들끼리 때로는 좀 격렬하게 막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2월 4일 집회 때도 많은 국민들이 대선보다는 탄핵, 대선보다는 퇴진에 집중해달라는 호소를 했었고 이번에 또 저희 퇴진행동 대표단들이 두 야당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도 드렸고. 당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거기에 100% 공감한다. 잠시 뭐 대선 일정 때문에 좀 그쪽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면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난주부터 2월 4일부터는 2월 11일부터는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촛불 집회도 좀 나오는 모양새가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주말에는 촛불 집회 합류합시다 하는데 국민의당은 아직 그렇게 조직적으로는 참여는 아니죠? 국민의당도 근데 이제 광주라든지 서울 집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님이나 박 전 대표님도 막 참여도 하시고 근데 안철수 이제 전 대표님이 뭐 다른 일정도 못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덜 나왔다라는 지적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제 몫을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 왔습니까? 이게 110일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지금 누적 참가 인원만 1200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못 나왔지만 그걸 생중계로 지켜보신 분이 수천만 명으로 지금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 모든 국민들이 참가한 위대한 항쟁이었는데 딱 지금 몇 가지가 안 된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탄핵 결정이 아직 안 나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전에는 퇴진해야 되는데 퇴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너무너무 국민 입장이 잘하고 있는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도 연장을 안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연장도 안 돼 있고 근데 그게 법안으로도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정신 차리고 이 범국민 운동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함께 해달라라는 호소도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말하는 건 박근혜 퇴진 이후에 좀 서민 중산층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좀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럼 2월 달에 좀 괜찮은 법들 서민들이나 비정규직들이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법들 민생 문제나 경제 민주화가 좀 해결되는 법들이 몇 개라도 통과돼야 된다. 그 호소로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 지난주 광장에서 외쳐진 주요 구호의 그 2월 법 개정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게 2월엔 탄핵하라. 이건데 사실 2월에는 물 건너갔고요. 하지만 헌재는 지금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저는 헌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많고 사실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또 이제 탄핵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헌재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헌재를 보면 헌재가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뭐 얘기들도 많이 들어주고 증인 공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증인 신문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일정도 많이 잡다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죠. 지지부진하는데 헌재가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23일까지 정확하게 이 증인 신문을 좀 마무리하고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판단에 들어가겠다라고 분명히 지금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히 좀 신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넘어 한 2년쯤 남았다면 아니죠. 지금. 그렇죠.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정말 짧게 남은 임기를 더 그대로 갔다가는 더 뒤흔들린다. 나라가 더 흔들린다. 그렇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다고 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빨리 이 난국을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그것도 2달 정도 내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해서 그 면모를 일신해서 트럼프서부터 시작해서 해외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까지를 해결하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 일단은 승복해야죠. 뭐 승복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헌재 결정을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재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여야 사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헌재 결정이 승복한다라는 거 뭐 정치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촛불국민이라든지 우리 태진행동에서는 어떤 문제식이 있었냐면 사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랑 먼저 민심에 승복한다라는 선언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민심에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소속 의원들, 이른바 친박단체 집회 나가가지고 촛불 국민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언론 보도 대부분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몰상식의 행태를 벌이는데 그분들이랑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왜 이 타임에 했는지 굳이 그걸 했어야 되는지 그분들이랑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자유한국당한테 민심부터 승복이라고 압박하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해체 수준을 개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개혁 의지는 저희들 보기에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원들이 그 보수단체 아니 보수단체도 아니죠. 이제 친박 존박단체로 저희는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 들어보면 이건 국회에서의 탄핵 결정도 지금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원내 사당 대표 합의가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여 어려운 면이 있었다. 민심에 먼저 승복해야 된다. 정의에 승복해라. 정의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퇴진행동 측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제도 정치는 또 제도 정치 한 축인 헌재의 결정에 우리 모두 승복한다라는 선언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은 연장하라 이런 구호들이 외쳐졌는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요. 즉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 바른정당이 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법에 동의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잠깐 뭐 휴직 기간을 좀 갖겠지만 특검은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 광장의 목소리에 제도 정치가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 이재용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지난 주말 많이 널리 퍼졌는데 다시 재청구해서 내일 영장 실질심사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은수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약간 예상이 틀려가지고. 지난주가 아니죠.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아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재용 구속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일반 국민은 당연히 구속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공정하다는 점에서 저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특검이 2번씩 걸쳐서 재청구를 하지는 않아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도 재청구한 거 받아들여져서 구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특검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청구했을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 충분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특검을
믿고 법원도 믿겠다.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네. 안진걸 처장은 말 안 시켜도 무슨 말 할지 아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법정의, 경제정의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정할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게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즉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분명히 맞죠. 예,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시고 지역에서 이렇게 전세버스로도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거 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촛불 국민들을 음해하고 뭐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는 등 또는 뭐 1월 7일 날 도심에서 뭐 전경버스 50대를 불태웠다는 등 막 이런 걸 막 그분들이 막 퍼뜨려요. 그리고 광화문을 가서 뭐 다 이렇게 좀 박살내버려야 된다. 아니 전경버스 불태웠다는 얘기도 막 거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 우리 CBS 청취자들도 광화문 광장 이렇게 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들을 비호하는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은 하지만 거기 모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언급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니까. 근데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은 와서 막 일부 폭행도 하기도 하고 폭언도 하고. 그래요? 네, 그게 지금 경찰 입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니까 사실관계 의거해서. 그래서 경찰들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자들도 폭행을 당해갖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언론노조에서 성명도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 대한 지나친 음해나 공격, 폭력성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그냥 평화롭게 집회를 하시는 것으로 서로 신사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고 드린다면 어쨌든 대부분 언론과 검찰 거기다 특검을 안 믿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럼 그전에 검찰, 박근혜 정부에 충성했다는 검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졌는데 그건 믿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맞지. 그것이 거짓말이니까 탄핵 반대한다 그러면 일부 단체 그렇잖아요. 분들은 제가 그 서초동 검찰청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정치 검찰, 심지어는 촛불 검찰, 규탄 뭐 이런 것까지 써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촛불 집회가 막 타올랐을 때나 지금이나 한 20% 정도의 국민은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여론조사해도 그렇게 나오고요. 항상 20%는 꾸준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자유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거짓말로 문제가 되죠. SNS상에서 퍼뜨리는 건 아니죠. 집회 현장에 정말 신문 같은 모양으로 인쇄물이 대량 뿌려지는데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완전 가짜 뉴스를 신문처럼 이렇게 인쇄해서 뿌려지고 있다면서요. 이건 정말 누군가 조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 뭐 수사 대상이고 이제 언젠가 진상이 밝혀지겠지만은 제일 안 좋은 게 아까 말씀 1월 7일 날 뭐 전경버스가 불탔다는 뭐 이런 걸 돌린다든지 추미애 대표나 심상정 대표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당 대표들을 간첩이라고 막 무대에서 발언한다든지 군대여 일어나라 쿠데타를 선동하는 이런 건 기본적인 민주질서와 상식 자유민주주의를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인권센터에서 고발도 했어요. 이게 지금 수사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쪽 집회에도 다수의 시민들께서는 그런 가짜의 현혹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일부 소수가 좀 너무 과도한 행동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아무쪼록 그쪽 분들도 자꾸 모여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 저희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과도한 행동, 과도한 거짓, 뭐 이건 좀 조심해 주십사.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고요. 매 주말 그 문화 공연에 누가 나오느냐 또 관심사가 되는데 지난주에는 김 씨가 나와서 뜨거운 감자 김 씨 되게 좋았었죠. 또 레게 밴드도 나와서 잘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는 누가 나옵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무대에는 안 섰지만 김장훈 씨가 이렇게 같이 행진하다가 방송 차량이 늦으니까 본인이 직접 거리에 사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범국민적 항쟁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수가 거리 집회에 사회를 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수 이은미 씨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 빨리 탄핵을 한 엽서보내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은미 씨도 노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다 원래 유명한 가수들인데 이번 주에는 우리 CBS 방송도 진행하는 가수 이한철 씨 또 모르세라고 하는 약간 저항풍의 트로트를 부르신 분이 있어요. 가수 지방
지방에서는 알려진 모르쇠의 노래인데 저항 트로트라고 지금 그 포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저항 트로트. 이거 관심경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관심 가는데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데뷔 40주년에 정말 국민 가수급인 최백호 선생님이 나온다는 최백호? 설이 지금 파다합니다. 설이에요? 확정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범국민적인 집회라는 게 설령 만약에 못 오신다다 이분들이 나오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최백호 선생님이 집회에 나온다는 것만 연락이 왔다. 가수 이정석님도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언제? 아직 일정을 일정을 조율을 못하니까 최백호 선생님, 이정석 선생님 저희가 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을 때 잘 모시려고. 이번 주에는 우리 CBS 방송하는 이한철, 다음 주에는 최백호 이런 분들 노래 들으라도 좀 모여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